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생 지연이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여기 유튜브를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골치가 아플 때면 이곳을 찾아와서 머리를 식히고는 하죠. 저도 애청자로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민망하지만 제 이야기 몇 자리를 써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스인 저는 홍기가 꽉 들어차다 못해 넘쳐버린 3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높고 능력도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을 골드미스라고 하대요. 제 좌우명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자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두둑한 돈주머니 그리고 번듯한 직업이다. 아직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치자면 4급쯤 되니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야기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큼 번듯한 직업, 바로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정말 죽자고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얻어낸 결과였어요. 제가 왜 저런 좌우명을 가지고 독하게 공부해서 검사까지 되었냐고요. 그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 아버지 쪽 집안은 특별하고도 부끄러운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 좀 있는 집안에서 흔한 일이었다지만 그 가족사로 인해 저와 우리 가족은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할머니는 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친할아버지와 불륜이었다거나 옳지 못한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본처는 딸만 셋을 낳고 아들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종손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할아버지는 후처를 들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처인 할머니는 바로 우리 아버지를 낳게 되었죠. 처음 집안에 아들을 안겨드리자 할아버지와 증조 부모님 모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아끼고 보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지 본처였던 큰 할머니는 그 이후 아들을 하나 낳으신 거예요. 자연스레 집안의 판도는 정실 부인에게 기울고 첩과 그의 자식은 끈떨어진 뒤용박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마음에 본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호적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가 쪽 사람들은 결국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고 가족 행사에 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부득이 본가에 가게 되면 우리 가족을 벌레 보듯 하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 집안에 처음 갔던 때가 기억나네요. 때는 제가 9살 시절 할아버지의 환갑자친 날에 처음 본가에 갔어요. 그런데 처음 가본 할아버지 댁에 들어서자마자 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나이도 한참 어린 삼촌 고모들이 할아버지 몰래 첩이라고 불러댔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엄연히 형인 우리 아빠에게 서자놈이라고 했고요. 어른들이 그 모양이니 밑에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촌 동생들이 나를 빙 둘러서서 놀려대고 까부는데 자존심이 센 저는 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참았어요. 낯선 집에서 당하고 있던 저는 누구라도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큰할머니도 본가 어른들도 지나가며 이 광경을 분명 보았을 텐데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바로 위에 고모 한 분은 이렇게 나섰습니다. 얘들아 똑똑히 잘 봐두렴. 남자가 바람 피우거나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자식들은 이런 신세가 된단다. 그러니 바르게 잘 살아야 돼. 이러니 괴롭히는 애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와 아빠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집안에 태어난 제가 또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지연이만은 달랐습니다. 지연이는 본처였던 큰할머니가 낳은 아들, 즉 작은아버지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 인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성을 갖춘 지연이는 저보다 훨씬 어린아이였지만 바른 말을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하는 용감한 아이였죠. 언니 오빠들 부끄럽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유치원에서 안 배웠어? 혼자만 있는 어려운 친구 여럿이서 괴롭히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장난 그만해. 어린 게 되바라졌다면서 그들은 지연이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치고 팔을 꼬집었지만 지연이는 꾹 참으면서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난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다 일러 바칠 테니까. 그렇게 지연이의 협박을 듣고 나서야 사촌들은 괴롭힘을 멈추고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지연이는 저에게 사탕 하나를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 먹어. 처음 우리 집에 왔는데 많이 놀랐지. 그래도 울지 마.
어찌나 서러웠으면 한참이나 어린 동생 앞에서 전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어요. 그 뒤로 지연이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집안 구석구석 소개도 하고 저와 노는 게 재밌다며 계속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연이 이놈, 이리 오지 못해? 너 그 아이와 놀지 마. 왜요? 난 언니가 좋은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언니 잘 챙겨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연이는 그날뿐만 아니라 본가에 갈 때마다 저를 호위무사처럼 붙어서 지켜주었고 좋은 친구 노릇도 해주었어요. 차갑고 쌀쌀맞은 제가 뭐가 좋은지 지연이는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고 같이 놀고 싶으니 자기 집에 또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친가댁에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더 싫었던 것은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와 할머니까지 그들이 업신여긴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 많이 놀랐을 거야. 다 알고 말고. 너의 놀람과 서러움을 아빠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겪어왔단다. 너보다 더 어릴 때부터 더한 일 많이 당했지. 삼촌 고모들이 더운 여름날 광 안에 넣어두고 몇 시간 뒤에나 풀어줘서 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기진맥진해서 겨우 나왔다. 그뿐이랴. 냇가에 가서 놀자고 꼬셔놓고 날 억지로 물에 빠뜨려 호우적대게 만들고 저들끼리 낄낄대고 웃어댔단다. 한 번은 큰어머니한테 예 어머니하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몇 대나 뺨까지 맞아야 했어. 그분은 날 싸늘하게 보며 너 따위가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당키냐 하냐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지난날 이야기를 듣는데 딸인 저까지 그 아픔이 전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건 본처의 자식들이 아니라 악마의 자식들같이 굴었으니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첩의 자식 서자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당한 일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저를 낳으신 뒤 저까지 그 집안에서 괜한 서름을 당하실까봐 가능하면 그 집 사람들과 만나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본가에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만 다녀오시고는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 환갑잔치처럼 모든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은 어김없이 저까지 동원해야 했고 저 역시 아버지가 평생 당했을 그 억울함을 똑같이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안꼴을 보고 자란 제가 어떻게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첩의 자식이라는 오명이 대를 잇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행여나 제 자식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자식이 선대의 일로 인해 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혼 생각을 접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본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나서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레 출세와 사회적 성공이 제 목표가 되었고 지금의 비혼주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다양했지만 전 그중에서도 법조인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의 계기는 바로 할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였죠.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뜨셨고 할머니 장례식에 본가 사람들 중 찾아온 사람은 오직 지연이와 남편이었던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첩으로 모진 세월을 살다가 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할아버지까지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친할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모든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죠. 오랜만에 찾아뵀지만 그 친척들은 옛 기억 그대로 부모님과 나를 무슨 쓰레기 쳐다보듯 경멸하는 시선만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역시 첩의 자식이라 뻔뻔한 모양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이라고 떨어질까 봐서 뭐라도 주워먹으러 온 거겠지. 천한 핏줄 같으니. 그들은 생전에 우리 할머니에게 작은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라며 하대했을 뿐이죠. 우리 할머니가 당신의 식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했어. 씨바지로 온 여자의 핏줄은 어디 가서도 그 집안 본처 내쫓을 성품이나 물려받을 거라고. 심지어 아버지가 내민 조의금을 그 앞에서 바로 열어서 지폐 돈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참나 겨우 50만 원 했네. 하긴 그 살림살이에 50만 원이면 노력은 한 건가.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던가. 어디 가서 구워오든가 했어야지.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50만 원이 뭐야. 우리 아버지도 분명한 할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주 옷도 주지 않고 상주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가시방석이라 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일찍 집에 보내셨습니다.
3일 내내 상주 취급도 못 받았지만 외로이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자기 친부가 가시는 길을 끝까지 애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을지언정 이 세상살이를 지옥으로 만드셨죠. 그거 아십니까? 운동도 공부도 잘했던 저는 육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참 준비하던 중 내 피줄 때문에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생도들의 친척까지 조사해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보고 입학을 허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를 듣고 서자인 저는 꿈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을 이런 세상에 두고 혼자 떠나시면 마음은 편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하셨던 말씀을 후일 지연이가 전해주었어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우셨으면 장례식장에서 혼자 그러셨을까.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아버지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넨 사람은 없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착한 지연이만은 장례식 구석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시는 아버지에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빈속에 술 드시지 말라며 육개장이랑 안주도 챙겨드렸대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등은 할아버지 장례식에서조차 우리 아버지를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강씨, 당신이 무슨 이씨란 말이오? 우리만치 이씨 후손이 아니라 당신 엄마 강씨 성이나 따르라고. 그리고 행여나에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기신 땅 털끝만큼도 건드릴 생각 마시오. 평소 온화하던 우리 아버지는 술김에서인지 슬픔 때문인지 평소처럼 동생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대요. 이 못난 놈아, 어리고 못 배웠을 때 하던 짓을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못 버리고 그러고 있냐? 너희는 이 나라 법도 몰라? 나는 이씨 호적에 올라가 있어. 누가 봐도 떳떳한 장남이야. 첩의 자식이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집안 재산은 상속받게 되겠지.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화가 난 친척들은 유산을 지키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아버지를 협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법도 모르는 놈들이 호적에서 판다고 나서면 구청에서 해주냐? 법원에서 해줘? 아버지가 남긴 땅 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난 관심도 없다.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사는 너나 누나들끼리 나눠 살아. 아버지는 법무사로 30년을 재직하신 분입니다. 이런 윤사관계쯤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엿먹일 방법도 알고 있겠죠. 한 가지 법상식을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호적에 올라온 첩의 자식을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제외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친자가 아닌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요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면 첩의 자식을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본가 친척들은 이런 법 따위는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에게 윽박을 질렀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 일을 전해 듣고는 본가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인 아버지가 어떤 영웅보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저는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로는 그 본처 자식들을 만날 일이 없었죠. 저도 첩의 후손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멀쩡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야망녀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저는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처럼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법이라는 무기라도 갖고 있어야 이 세상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요. 정말 피땀을 흘려가며 공부한 끝에 저는 연세대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을 한창 준비하던 중에 그 본관의 고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줬어요. 너 지금 연대 법대생이라며? 뭐 되겠다고 사시까지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애 참 많이도 쓴다. 하긴 네 아비도 법무사고 너 어릴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쟤 할 말 다 아는 꼴이 꽤 똘똘해 보이긴 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긴히 부탁할 일이 있는데 너희 고모부 사업하는데 돈 떼먹은 놈이 있거든? 그놈 고소 좀 하게 네가 좀 도와다오. 우리 아버지를 벌레 보듯 하고 어린 조카가 핍박받을 때 도리어 부추기던 고모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 가치가 좀 있어 보이니 저를 찾은 것이죠. 고모가 첩년 자식 손주는 살 가치도 없다면서요.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숨어 살라고 말씀하신 기억 나는데요. 어디 첩년의 손주딸이 대단하신 본처 소생 고모 소송을 돕겠습니까? 대단한 집안이시니 고모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고모의 처지가 오죽 급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던 꼬맹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했을까 싶었지만 저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고모한테 시원하게 복수의 한마디 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제 말에 열받은 고모는 역시 종자가 다르니 저렇게 누구 도울 줄도 모르고 매정하지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더 이를 악물고 사법고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때에 법조계에 아주 큰 혼란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60년대부터 존치해오던 사법시험이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사법고시 2번 낙방을 겪은 저는 이렇게 사시만 준비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해야 했죠.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저는 가외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 싶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고도 밤에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던 사법고시에 비하면 이 시험은 오히려 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로스쿨이 입학을 허가한 첫 해에 합격했습니다. 3년의 대학원 생활 뒤 검사 임용에 지원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그렇게 9년의 긴 여정 끝에 저는 검사가 된 것입니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왜 검사를 택했느냐고요. 아버지 친척들에게 여보란 듯이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신들이 무시하던 서자의 딸이 대한민국 검사가 되었다고 말이죠. 이렇듯 연애나 결혼을 포기한 채로 앞만 보고 달려온 저와 달리 지연이는 평범한 여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연이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일찍 결혼했어요. 저는 당시 이미 검사로 임용된 터라 친가 친척들에게 보여주려고 검사다운 검정 바지 정장 차림으로 당당히 결혼식장에 들어섰죠. 제가 검사가 된 소식을 들어서인지 예전처럼 사촌이나 어른들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저와 우리 가족을 본체만 채 했을 뿐이죠. 지연아, 결혼 정말 축하해. 너처럼 예쁜 신부는 또 처음 본다. 언니답지 않게 웬 칭찬을? 이게 다 화장빨이라오. 그나저나 우리 이쁜 언니 두고 나 먼저 시집가서 미안해. 나는 남자도 싫고 결혼도 싫고 범죄자들 처단하는 일에 내 인생 바칠 거야. 그러니 여자로서의 행복은 언니 몫까지 네가 모두 느끼고 잘 살길 바랄게. 우리 언니 35 되기 전에는 면사포 쓴 모습 보고 싶은데 이 동생 소원도 좀 들어주라. 자기 결혼식에서도 시집 못 간 언니 걱정이나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지연이에게 대용량 최신식 냉장고를 선물로 해주고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지연이는 결혼해서 건축 일을 하는 남편과 오순도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느 지방으로 검사직을 발령받아 지연이와 자주 만날 수 없었죠. 간간히 문자나 전화하며 서로 소식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휴가를 받은 저는 서울로 상경해서 오랜만에 지연이를 만나러 그 아이 신혼집에 갔어요. 현관 벨을 누르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 어르신, 즉 지연이 시아버지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죠? 혹시 결혼식 때 한번 뵈었던 지연이 시아버님 되십니까? 내 며느리 이름이 지연이 맞소. 근데 댁은 누구시오? 아, 네. 전 지연이랑 친한 언니예요.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에. 아들님이 지방 건축 현장에 머물고 있어서 오랫동안 집 비우는 경우가 많다오. 혼자 있는 며느리를 아들 대신 봐주러 종종 들리고 있지. 그럼 잘 놀다 가시오.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시는 저분에 대해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연이는 착한 성품답게 뒤에서 남의 욕을 하거나 헐뜯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지연이를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저분이었거든요. 3년 전 결혼 준비로 한창이던 지연이가 상견례를 다녀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너도 알지?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남편만 잘 만난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비록 네 친언니가 아니라서 직접 그분들을 보지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인지 어디 한번 얘기해봐. 시댁은 과천에 단독주택에 계시고 시아버님이 은행 퇴직 후에 사업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셨다나봐. 사실 상견례 자리 내내 자기 돈 자랑 성공한 이야기 늘어놓았는데 너무 지루했지 뭐야.
그래도 없이 사는 시댁도 아니고 아버님이 우리 신혼집도 사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할 일 아니겠어? 앞으로도 아버님 자랑만 조용히 듣고 살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언니, 나 너무 속물이지? 이렇게 결혼 초반에는 시아버님이 좀 자랑을 떠벌리신다는 작은 문제 말고는 시어머님도 괜찮으시고 별다른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아기도 낳고 정말 예쁘게 살고 있어서 부러울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연이네 시댁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네가 결혼한 직후 시아버님은 어떤 회사와 함께 주식이나 파생 상품에 투자를 새롭게 하셨어요. 가족들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고 가진 재산 거의 전부를 투자한 시부를 말려보았지만 그간의 성공으로 자신만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밀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부가 투자했던 회사는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만든 가짜 기업이었어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한 뒤 모은 투자금을 갖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사태에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심지어 지연이 시모마저 병을 얻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만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지연이 신랑은 꿋꿋이 자기 건축 일을 하고 지연이는 가정을 잘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사태의 원인이자 피해자인 시부였습니다. 졸지에 부자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했건만 그의 씀씀이나 기대치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언니, 나 지금 살던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왜? 지금 아파트 살기 좋고 이제 곧 조카도 학교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여기 살기는 너무 좋지.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는 지금 빌라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해준 돈으로 자식들 너희만 호의호식하면 되겠냐고 하시는 거야. 우리 집 팔아서 자기 아파트 해주고 너희도 돈 맞춰서 살 집 알아서 구하라고 하시면서. 아니, 뭐 그런 옹졸한 영감님이 다 있다니? 줬다 뺏는 경우가 어딨어. 게다가 자기 아들 집이고 손주들까지 사는 집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대? 그렇게 지연이가 하소연을 하는데 지연이 시부가 어떤 양반인지 대강 파악이 되더군요. 자기 돈은 없는데 원래 치던 골프도 계속 치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가벼운 지갑으로 한턱 쏘겠다며 다니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팍팍하게 굴다니 말이죠. 지연이 신랑은 어떻게 돈을 빌려서 시부에게 좀 더 넓고 좋은 집을 해주고 나서야 살던 집을 빼라 마라 억지를 부리는 것을 일단 막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시부가 지연이를 괴롭히는 방법은 수십 가지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툭하면 지연이네 집에 연락도 없이 와서 밥을 차려라, 시아버지의 밥상에 반찬이 이게 뭐냐 하면서 며느리를 막 대하고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시부 친구까지 집에 데리고 와서 다과상을 준비해야 하기도 했다네요. 그래, 나도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른들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안 좋은 일 겪으시고 혼자 사시는 불쌍한 분이니까 너그럽게 잘 맞춰드려. 속으로는 지연이 시부가 미웠지만 지연이가 속이 더 상할까봐 이렇게 충고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며느리를 또 다른 방향으로 달달 볶더군요. 자신이 쓰는 물건을 사거나 외출해서 뿌리고 다니는 술값으로 아들이 주는 용돈을 다 쓰고 다니는 양반이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돈돈거리며 절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언니, 어제는 글쎄 아버님이 우리 집에 어떤 아기 의자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 근데 찬찬히 보니까 나사도 안 지어질 만큼 망가지고 지저분한 누가 버린 것 같았어.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버님, 저도 없는 살림에 아낀다고 중고거래 많이 하긴 했지만 이거는 못 쓰는 물건이에요. 아마 물건 주인도 쓰레기로 내놓은 것일 테니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게요. 지연이는 그동안 시부가 가져다주는 고물 같은 것을 잠자코 받아 썼지만 참다 못해 이렇게 한마디 드렸대요. 네가 그렇게 흥청망청 써대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다. 네 남편은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려가며 건축 현장에 나가서 어렵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 있는 마누라가 한다는 소리가 친정에서 배운다는 생활습관이 그 모양이니 가난을 못 벗어나지? 이렇게 도리어 며느리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 혼내시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친정 어쩌고 하시니까 그 말씀은 너무 서러운 거야. 우리 집이 원래는 잘 살았던 거 언니도 알잖아. 지연이 말이 맞아요. 원래 지연이네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부자인 할아버지가 정실 부인의 독자인 작은 아버지에게 모든 지원과 재산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요. 서울에서 번듯한 집에 살며 작은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지연이나 식구들 모두 돈 걱정은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작은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본가 사람들은 창피한지 우리 아버지도 모르게 쉬쉬하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얘기해줘서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씩씩한 지연이는 친정에 반찬도 해나르고 없는 살림에 자기가 돕겠다고 부업을 해가며 친정 부모님 용돈도 조금이나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의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지연이 시부는 사람이 더 악독해진 것 같아요. 너 앙큼하게도 네 친정집 망한 거 이 시애비한테 비밀로 하고 있더구나. 희한하게도 너랑 얽히면 왜 사업들이 그리 망하는 건지. 나도 너 들어오고 얼마 뒤부터 사기당하고 너 야비까지. 너 혹시 사주 본 적 있냐? 누가 결혼할 때 구막을 꼭 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내가 이걸 놓쳤다. 그때 봤으면 이 결혼 어떻게든 막았을 텐데. 그리고 내 돈도 지켰을 텐데.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 손으로 망친 인생 탓까지 사주를 들먹이며 며느리 탓을 하는 것은 참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 노인네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그 뒤로 더욱 지연이에게 절약을 강요하고 돈 쏘는 꼴을 못 보더랍니다. 내 착한 동생, 악연으로 시작된 핏줄이었을지언정 지연이만은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전 그 아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래 보여도 나 검사야. 너희 시부가 요즘 너한테 하시는 일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치졸하지만 내 공권력을 이용해볼 수 있어. 어떻게 언니가 나서줄까? 하지만 마음씨 고운 내 동생은 아버님 마음이 아프신 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자코 지켜보면서 자칫하면 나서서 지연이의 시부가 하는 행동을 저지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부가 지연이네 집에 자주 들르시는 걸로 모자라서 주기적으로 지연이 보고 시부가 사는 집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네 시애미까지 운명 달리하고 말았으니 어쩌겠냐? 이 집안의 여자인 네가 마누라가 해줬듯이 나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지. 우리 집에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밑반찬하고 국 해놓고 빨래통에 있는 빨래도 하고 가라. 하루는 너무 시간이 급해서 밑반찬을 직접 만들지 못하고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는데 집에 돌아온 시부가 이를 보고 며느리를 바로 꾸중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다니냐? 어디 여자가 요리도 못하고 반찬을 사서 시아버지께 드린다더냐? 이렇게 사치 부리면 돈 못 모은다. 어휴, 다음부터는 손수 네가 다 반찬 만들어서 넣어라. 자취하고 사는 저도 가끔 반찬을 사 먹는데요. 요리 솜씨를 떠나서 직접 재료를 사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사는 편이 오히려 낭비 없이 다 먹게 되고 절약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하나 산 것으로 무슨 사치라며 꼬장을 부리시는 건지 이해 불가였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구박을 받아서일까요? 지연이는 결국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지연이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입맛이 없어서 얼마 먹지도 않는데 체중만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50kg도 될까 말까 하는 마르고 작은 아이가 2달 새에 65kg까지 늘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지연이를 두고 시부는 애가 활짝 편하게 지내니 피둥피둥 살이나 찌질하면서 더 부려먹으려고 들었어요. 걱정이 되었던 전 병원에 가보라고 말해봤지만 지연이는 병원비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었죠. 결국 여동생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부는 지방에 몇 달씩 머물러 있어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휴가를 내서 지연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 병은 수술을 한다거나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환자분은 무리해선 안 되고 매달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약 타가서 복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안전과 건강한 식이 습관이 중요해요. 제부는 자기 아내 고생시키고 왔다며 미안해하고 지연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던 와중에 올라온 터라 바로 다음날 지방에 일터로 가야 했대요. 대신 자기 아버지에게 아내가 많이 아프니까 절대 일 시키지 말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무슨 큰 병 걸렸다고 바쁜 남편을 오라가라 해? 살만 찌고 보기 좋아 보이더만 병원기 아깝게 좀만 아프면 쪼르르 병원이나 달려가냐? 그 병원비가 좀 나오냐? 대형 병원이라 검사비는 오죽 비쌀까? 그냥 진통제나 사서 먹으면 될 일을. 아버님, 의사가 과로해서 생긴 병이랍니다. 아버님은 허리 아프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도수치료 받으러 가시잖아요. 저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병인데 그 병원비도 아까우시단 말인가요?
사람이 아픈 마당에 저렇게 모지게 말씀하시니 참고 참던 지연이도 이렇게 시부에게 말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지연아, 참 바른 말 잘했다. 앞으로도 참지 말고 네 할 소리 해가면서 싸우지 않으면 그 어르신 갈수록 심해질지도 몰라. 이렇게 저는 지연이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시댁 어른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굴어도 며느리여서 약자여서 다 수용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며느리의 현 주소 아닐까요? 지연이가 병을 얻었다고 하고 제가 맡던 사건이 종결돼서 시간이 생겼기에 휴가를 내고 지연이네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언니 온다고 해서 내가 솜씨 좀 부려봤지. 언니 김치찌개랑 콩나물 무침 좋아하잖아. 몸도 아픈 아이가 제가 온다는 소식에 들떠서 요리를 이것저것 해서 한상 떡 버리지게 차려놓고는 저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몸도 안 좋은 애가 이렇게 무리하지 마. 다음에도 또 이러면 언니 집에 안 올 거야. 지연이가 과로할까봐 이렇게 나무랐지만 지연이의 음식을 먹으면서 전 그 아이의 마음까지 함께 먹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연이의 얼굴을 보아하니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지연이에게 모른 척하고 밥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청 직원의 전화가 와서 전 작은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업무 관련 일로 통화가 길어지는데 어느 순간 크게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나서 통화가 끝나는 대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글쎄 초저녁 시간인데도 술을 얼마나 드신 건지 술 냄새가 진동한 채로 지연이 시부가 와 계시더군요. 이윽고 저는 이들의 대화를 실제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손님 오실 거라고 제발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술 냄새 풍기며 막무가내로 집에 온 시부가 싫었던 지연이는 표정이 곱지 못했습니다. 술 먹고 온 시애비는 시애비가 아니라 망나니다 이 말이냐? 그러게,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제 내 마누라가 죽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며느리 보러 이 집 올 필요 없었다. 근데 이 시애비 보는 표정이 대체 그게 뭐냐? 그럼 원하시는 대로 반찬 싸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얼른 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지연이는 짜증을 내며 시부의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는 자기 반찬 달라는 시덥지 않은 용무로 집에 찾아왔던 모양이죠. 애초에 우리 집 냉장고에 맛있게 많은 걸로 해놨어야 내가 여기를 안 오지. 지는 이렇게 맛있는 걸로 지대로 차려 먹고 있었구만. 참. 아니 제 친정이 가난하면 돈이라도 아껴 써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는 시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연이는 드디어 강한 한마디를 하고 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님 눈에는 며느리가 그리 못마땅하셔서 어째요? 아버님 사업이 망하시고 가난해진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러게 왜 가족들이 다 말리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 모양이 되셨어요? 이것이 시아버지한테 말하는 말버릇하고는 뭐가 어째? 이렇게 부들거리던 사돈어른은 지연이의 뺨을 냅다 올려버리는 거였습니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리는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다니. 돈 없고 힘없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사돈어른은 제 어린 시절 본가 친척들에게 당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지연이 앞을 막아서고 살기 어린 눈으로 사돈어른을 째려보았어요. 너는 또 누구야? 아, 가끔 며느리가 집에 불러들인다는 언니가 있다고 하던데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집안일에 끼어들어? 비키라고! 저는 지금 지연이 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신의 폭력 행사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경찰 불러서 당신 연행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검사라고? 웃기고 있네. 별볼일 없는 며느리 집안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게다가 어느 검사 나으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며느리 같은 거랑 어울리고 다니냐? 너 말이다. 검사 사칭하고 다니면 깜빵 간다. 내가 검찰에 신고해주랴? 제 말을 차마 믿지 못하는 사돈어른 얼굴에 제 명함을 던져주었어요. 반신반의하던 양반은 명함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신고하셔도 좋고 검찰청에 이 명함 대면서 인적조회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검사라는 사실은 명백하네 말이죠. 그리고 호적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와 전 사촌지간으로 친자매와 다를 바 없는 사이예요. 그동안 사돈어른이 내 동생에게 한 짓 낱낱이 알고 있어요.
검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친족 간의 폭행 행사는 우리네 정서상 더 엄격한 판결이 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알았다. 그럼 이건 못 본 걸로 하고 나 앞으로 며느리한테 다시는 손대지 않으마. 제가 이렇게 나오자 상황 파악이 된 지연이 시부는 제가 검사인 것을 믿게 되고 이내 꼬리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동생에게 못되게 굴었던 죗값을 형 집행이나 법적인 처벌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죠.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지연이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아무 잘못 없이 나를 괴롭히는 아버님이 나도 너무 미워. 그렇지만 사실 아버님이 무슨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아버님도 원래부터 이런 분은 아니셨는데 사기 당하신 뒤로 사람이 저렇게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언니가 혹시 우리 아버님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진짜 죄 지은 자들 찾아내서 벌 주고 싶어. 내 착한 동생은 도리어 이렇게 자기 시부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이 일 가지고 사람을 고쳐서 써보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전에 유일한 회사에 걸려서 된통 당하고 온 재산 말아드셨죠? 검사인 제가 그 회사 수사하고 잘만 하면 그놈들 찾아줄 수 있는데 내 동생 이렇게 대하시니 선뜻 도와드리기는 어렵겠군요. 제 말에 사돈 어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번뜩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빳빳한 태도를 바로 고치고 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할 기세였어요. 사돈처녀, 내가 다 잘못했네. 나도 원래는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질게 대하고 남 탓이나 하는 놈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 사기당한 뒤로 내 인생이 엉망으로 되어버려서 그만. 그런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술까지 마시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고 만 거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 지연이 탓도 아니죠. 일단 반성하는 모습 보이시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손쉽게 뒤바뀌는 마당에 지금 도와드리겠다고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네요. 앞으로 우리 지연이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좀 더 지켜보고 정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절대 우리 며느리 괴롭히지 않을게. 아니, 오히려 받들어 오시고 살게. 그러니까 사돈처녀, 꼭 그 사기범들 좀 잡아줘. 내 돈 좀 찾아줘, 제발.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사정사정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진심으로 말이에요. 비단 지연이의 시부를 돕고 싶어서뿐만이 아니라 사기는 정말 무섭고 암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만 뺏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을 갉아먹고 급기야 이를 못 견디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에 대한 실형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사기라는 범죄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형법 체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득식을 대는 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을 경멸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적 소신 때문이라도 유일한 회사에 수사를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 투자 사기의 주범자들에게 응당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잃고만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 사기범을 추적하고 수사하는 일은 꽤 골칫거리입니다. 잠적해버리면 찾기 어려운 데다가 주로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가 난항을 겪고는 하죠. 그리고 어쩌다 겨우 가해자들을 체포하더라도 그들은 피해금을 은닉하고 숨겨놓는 등 이미 처분까지 해놓아서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이 희박합니다. 그렇더라도 사기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하신 분들은 그 심정 아시죠? 그 나쁜 놈들을 잡아서 뺨이라도 한 대 쳐야 속이 후련해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지연이의 시부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고 그날부터 지연이 시부는 저를 대통령 대하듯 깍듯이 모시고 지연이에게도 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검찰청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수사팀을 꾸려서 무려 300억대의 투자 피해를 양산한 유일한 회사의 대표와 이사 등 임원직 5명을 추적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매달린 끝에 필리핀에 도주 중인 대표 김아무개의 행적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님께서 지연이 시부를 저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 유일한 회사 관련 피해자인데 검사님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 말고 이 검사님한테 직접 조사받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처녀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내 평생 검사 빼기 생길 줄은 어찌 알았겠나?
피해자 조사는 우리 수사관님에게 전권이 맡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의 규율을 깨고 경거망동하시면 결코 원하시는 결과 얻지 못하실 텐데요. 피해자분은 수사관님 지시에 바로 따라주세요. 저는 검사로서 냉철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런 경고의 말도 덧붙였죠. 요즘 지연이 통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다곤 하지만 진심으로 자기 며느리를 아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아버님이 겪는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럼 요즘은 며느리에게 말도 조심하고 우리 아주 잘 지낸다네. 그러니 사돈처녀, 아니 검사님, 제발 내 돈만 찾아주게나. 절박하게 사돈어른은 사기꾼들이 벌 받는 것도 보고 자신의 피해 금액을 찾아달라고 몇 번이고 사정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외에도 피해 입은 분들이 30여 명에 달했어요. 피해자분들을 위해 수사관님들 그리고 공조한 경찰과 열심히 뛴 결과 사기범 중 대표이사와 2명의 연루자를 잡게 되었죠. 검사인 제가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경찰들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동생 가슴에 못 박았던 사람이라도 시아버지고 어른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제가 사기당했던 일도 도와드리겠다고 해준 거잖아요. 얼마든지 저의 힘을 발휘해서 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고 온 건지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사돈어른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돈 처녀가 우리 며느리랑 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도 없었고 얼마 전 바깥 사돈하고 통화하고 나서야 내가 딱 간파했지 뭐야. 사돈 처녀 아비가 첩의 소생이라면서? 바깥 사돈이 어찌나 검사님네 집안을 욕하는지 차마 그 앞에서 사돈 처녀랑 며느리가 각별한 사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더군. 생각지도 못한 우리 집안 이야기가 사돈어른 입에서 나오자 전 당황해서 말을 버벅거렸어요. 그래서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희 할머니 때의 일로 제가 뭐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나도 그쪽 꿍꿍한 사정들 다 알게 됐으니 너무 검사랍시고 거만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경우 없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제가 피해자랍시고 도와드린 분이 제 과거를 걸고 넘어지니까 하던 일을 모두 손에서 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달고 나서 본가 사람들조차 제 앞에서 대놓고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지연이 시부의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은혜도 몰라보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돌변하다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그래도 제 직업적 소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려야 할지 아니면 도움 따위는 집어치우고 우리 지연이 괴롭히거나 하면 도리어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도 알고 세상 이치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직 저에게 이런 인간관계는 물음표 투성이네요. 우리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괜한 상처를 들쑤실까봐 여기 이렇게 유튜브에 제 마음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동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이네 일을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제 생각도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연이 신랑은 참 좋은 남자이고 자기 아내와 아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제도하에 엮이게 되는 시부가 저런 사람이다 보니 과연 여자에게 결혼이란 득일지 실인지 알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제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는 삶도 꿈꾸고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최근 임용된 신임 검사 중에 저보다 3살 아래인 후배놈이 요즘 그렇게 저를 쫓아다닙니다. 선배, 어차피 인생은 도박 아닙니까? 저 믿고 딱 3개월만 사귀어보고 괜찮은 놈이다 싶으면 바로 연말쯤에 결혼하시죠. 무서운 검사 선배의 누나인 저에게 이렇게 저돌적으로 구애하는 녀석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또 남자로서 이 친구가 싫지 않습니다. 딱 눈 감고 한 번쯤 사귀어보고도 싶은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사내 연애도 망하고 검찰청에 제 위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결혼 반대주의자에 연애도 생각할까 말까였던 저인데 나이가 차서 아쉬운 마음에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남자를 새로 만나거나 연애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저에게 찾아온 이 낯선 기회를 잡아야 할지, 두려운 마음에 포기해야 할지, 이 문제로도 저는 요즘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래서인지 요사이 더 자주 여기 유튜브를 찾게 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군요. 어쨌든 제 복잡한 집안사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저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낱낱이 적어보았습니다. 검사라는 양반도 별거 없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일 하나는 제대로 하고 나쁜 놈들 열심히 벌 주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본래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어쩌다가 결혼도 했고 그 뒤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사실 결혼만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한때 원망하며 살았던 적도 있답니다. 지금은 다 해탈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요 수년간 제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싶네요. 친구들 말로는 한 60, 70대 어르신들이 겪었을 법한 일을 겪었다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너처럼 시어머니 봉행하고 모시고 아플 때 뒤치다꺼리 해가며 사는 애가 어디 있어? 다들 완벽하게 분리돼서 안 보고 살잖아. 아프시면 요양원 보내드리던가 할 거고. 그것도 사실 우리 나이 때에는 일러. 그런데도 너는 용케 그렇게 모시고 했으니 진짜 대단한 거야. 옛날 말로 그 효부상인가 뭔가 그런 거 아직도 있으면 네가 받아야지. 아닌 게 아니라 친구 말 맞다나 저는 그런 삶을 살긴 했거든요. 본래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무려 11살 차이이고 딱히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맹렬하게 프로포즈를 해왔답니다. 전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몸으로 살아왔고 특별히 가정을 이뤄서 살고 싶은 소망도 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제 안에 남아있을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보호 종료가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에도 겨우겨우 원룸 얻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멀쩡하게 부모 형제들 다 있는 애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이었기에 알바하고 직장을 구할 때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짧게 다녔던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는 대리님과 알바생 신분으로 보게 된 거예요. 수정씨, 괜찮으면 저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수정씨 보면 맨날 나도 얼굴이 절로 밝아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생각해봐요. 당연히 제 눈에는 거의 띠동갑급의 아저씨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참 다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애 기간을 정도껏 채워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시는 듯 했지만 둘만 잘 살면 됐지 뭔 상관이냐고 하시더라고요. 말 맞다 나 진짜로 니네들 둘만 잘 살면 돼.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솔직히 우리 준영이가 너무 장가를 안 가려고 해서 걱정이었거든.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천국에 있는 우리 집 아저씨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알바하는 곳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은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제 사정을 알고 다들 놀라는 눈치셨거든요. 입으로는 저보고 대단하다, 혼자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잘 컸냐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저와 자기 딸들을 약간 멀리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도 익숙해져서 상처도 안 받았고 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하시는 것도 그냥 의뢰히 예의상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주셨고 그 흔한 시집살이랄까 본인 아들과 관련해서 저한테 강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맨날 무뚝뚝한 저에게 별로 요구하시는 사항도 없으셨고요. 헌데 이런 부분을 갖고 중간에 묘하게 비틀어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와 동갑인 서방님이었답니다. 서방님은 일찍이 사고를 쳐서 결혼을 빨리 해버렸는데 동서랑도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늘 헷갈리는 관계였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에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 엄마에게 돈 요구를 하고 그럴 때에는 동서가 입안에 혀마냥 어머니한테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몰라요. 이동서 역시 저를 은근히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어머니. 이번에 저희 윤서 문화센터 보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이 마땅치 않잖아요. 매달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배달이나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니 미치겠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아부 섞인 강요를 하고 어머니는 못내 답답하다는 얼굴로 계좌번호를 묻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가끔 시댁에 와서 다 같이 밥 먹을 때 얼마나 퍼질러 있는지 몰라요. 서방님은 제가 자기랑 동갑인 걸 알면서도 늘 반존된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 형수, 저기 떡만둣국 좀 더 줘봐요. 우리 엄마가 끓인 거 기막히거든. 근데 이번에 너무 만두가 불었어. 확실히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적당히 하고 얼른 더 데워서 내와봐요. 아까 먹다 남은 술도 같이 갖다 주고. 이러면서 지들은 손가락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는 뭘 갖고 오라 마라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럴 때 남편이 한 소리 크게 내지르니 눈치를 보더군요. 야, 이 자식아, 일어나. 네 형수한테 뭔 말버릇이야? 먹고 싶으면 네가 떠다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자식이? 누구 마누라를 부려먹으려고 해? 내가 재수씨한테 그러면 좋겠냐 너는? 남편은 잔뜩 날이 서서 버릇없는 본인 동생을 마구 야단쳤어요. 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자도 그대로 땡강 내려놓고 자리로 왔고, 서방님과 동서는 그런 저를 되게 고깝게 보는 거예요. 와, 형이 편들어준다고 지금 바로 땡강 내려놓고 뒤로 숨는 거예요? 그까짓 거 좀 떠다주면 어때서? 이 집 시집 왔으면 큰며느리 역할 제대로 해야죠. 아, 형 왜 그래 유치하게? 늦장 가서 완전히 눈이 삔 거야? 우리 엄마도 큰며느리고 맨날 하던 일 아냐. 나도 좀 받아보겠다는데 왜 형이 난리야? 하여간 서방님은 이렇게 대책 없는 시건방진 성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부부 사이도 썩 좋은 게 아니고 툭하면 이번에야말로 이혼하겠다면서 칼바람이 불기도 하고 벼랑간 밤늦게 온 식구가 그 집까지 쫓아가게 되었던 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동서는 와중에 우리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는 걸 갖고 계속 은근히 긁어댔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이건 어머니랑 저만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남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좀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아마 신혼 초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하고 얼굴 색도 나빠지고 하던 와중에 제가 봐도 좀 걱정스러워서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뭐랄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조금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저에게, 아니 사실 남편과 어머니 그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 괴로워했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인지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이 낯선 이별과 무서운 병의 무게감에 질려서 한동안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중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건 아마 어머니가 아니셨을까요? 준현아, 안 된다, 안 돼. 네 아버지도 일찍 가셨는데 세상에, 차라리 내가 가면 좋을 것을.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돼, 안 된다고.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살리고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 약이란 약은 다 갖다 먹이시고 나중에 병색이 짙어진 본인 아들이 짜증을 내는데도 어떻게든 애를 쓰시더군요. 남편도 갈수록 저에게 잔 짜증을 내는 날들이 늘었지만 할 수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무섭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저를 와라 껴안던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우울감이 짙어져 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손을 써보고 노력해볼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저와 어머니는 각각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어요. 저에겐 가장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자 어머니에게는 애틋하고 짠한 남편 같았던 아들인 그 사람, 그렇게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뿐 그 사람은 30대 중후반이었어요.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젊고 어린 나이였단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이때 자기 형이 투병을 하는 동안에도 그 망할 놈의 막내둥이인 서방님은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고 살 수는 없는 건지 부지런히 일거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신 건 아들을 일찍 보내버린 충격도 컸겠지만 쉴 새 없는 막내 아들의 사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 저는 남편 장례를 마치고 멀뚱히 그 집에 남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급작스럽게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즉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사셔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네?
이 말에 무척 놀라셨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아니야. 그래, 근데 어쩜 세상이 이러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치매나 이런 거 다 남 얘기라고 생각 안 했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데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낸 박복한 년이 뭐하러 그리 오래 버티냐고.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이런 병이 온 걸까? 어머니는 본인 마음 같아선 제 손길을 거부하고 신세지기 싫으셨던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역시 마냥 거절하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울감도 심해지신 데다가 병까지 얻게 되셨고 본인 친정엄마 역시 치매로 돌아가셨으니 워낙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고요. 막상 살림을 합치게 되었을 때 서방님의 푸닥거리가 아주 장난도 아니었답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지 않고 심하실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멀쩡한 자기 엄마한테 수작 부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형수, 우리 엄마 옆에 있다 보면 뭐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고 어째봤자 이 집은 엄마 돌아가시고 내 거예요. 형도 먼저 가고 없지. 아들이라고 딸랑 하나인 나인데 그렇게 번잡스럽게 굴지 말라고요.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얘기가 통하지 뭔. 솔직히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인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어머니랑 저랑 같이 지내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와중에 동서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해대지 뭐예요? 이 말에는 어머니도 빠직하셔서 동서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형님, 아직 형님 젊으신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아직도 20대 중반인데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새로 재혼하시지 않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왜 굳이 이렇게 어머니 댁에 와서 무슨 요즘 시대에 복양을 한다는도 왜 같이 있는 거냐고요. 결국 이 부부 둘 다 하는 말뜻은 같은 거예요. 제가 돈을 노리고 어머니 곁에 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이 말에 어머니는 마구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답니다. 야, 시끄럽다. 그렇게 걱정되면 니들이 들어와서 살던가. 또 그건 싫으면서 이렇게 와서 밤낮으로 니네 엄마랑 같이 있는 형수한테 그따위로 말해. 다 보기 싫으니까 나가! 썩 나가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쫓아내신 이후에 몸이 안 좋으신지 계속 누워 계셨어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종일 다 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어머니는 초중기이신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마 마음속으로 화병이 짙어지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들 보낸 게 얼마나 한이 되셨던지 저랑 있으면서 계속 핸드폰에 있는 아들 사진 보여달라고 하시고 동영상 찍은 것도 몇 번을 보시더라고요. 아마 비디오가 있던 시절이라면 다 늘어졌을 거라며 봐도 안 질린다고 화면을 붙잡고 우셨어요. 우리 아들, 우리 준현이 고생만 하다 가네. 느지막이 장가가서 이제 잘 사는 줄 알았더만 지 엄마밖에 모르는 우리 아들. 엄마를 데려가지 어째 네가 먼저 가냐. 어머니는 계속해서 목 놓아 우셨고 그러다가 지치시면 주무시고 시장하시면 식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보실 때가 많았어요. 본래 어머니는 평소에 감정 표현도 그리 크지 않으신 분이었답니다. 말로는 본인이 딸이 없어서 그렇다 며느리가 있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인지 능력이 안 좋아지셔서 저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못 알아보시는데 끽해야 어머니랑 단둘이 산 게 몇 년 안 되는데도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누구예요? 여기는 어디고? 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학교 갔지. 막내도 있다오.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뭔가 어머니답지 않게 약간 말투가 험해진 게 느껴져서 어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헷갈리시고 깜빡하시는 모습을 보니 점점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다니던 일들을 슬슬 조절해서 줄여야 했고 만약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도 있고 해서 이걸로 반찬거리도 사고 세금도 내고 살림을 이래저래 했었어요. 그리고 꼭 잊을만 하면 서방님네 부부가 나타나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수, 우리 엄마가 형수한테 몇 푼 쥐어준 거 맞죠? 알고 있으니까 수작 부리지 말고 얼마 좀 떼줘요. 형수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일개 간병인 입장이라는 거 알고 분수 꺾고 울라고요. 알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어요? 네? 저도 말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불쾌해서 맞받아쳐서 따졌어요. 저 어머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가계부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체크카드 내역으로 돈 결제한 거 남아있으니까 얼마 받아서 어디 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간병인이라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애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돈 얘기 아니면 볼 일이 없으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모시고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언제든 나가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선에 애도 있고 계속 힘들다 안 된다 소리만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평소 같지 않게 막 몰아붙여서 답을 하니 서방님도 처음엔 멍하다가 나중엔 또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사람 안 변하고 참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저 보육원에 있을 때 돈에 눈 멀어서 맨날 원장님이랑 싸우던 선생님과 똑 닮았더라고요. 누가 뭐래요? 죽으나 사나 큰 며느리는 맞으니까 우리 엄마 잘 모셔요. 내가 궁금한 건 그 돌이란 거 한다 치고 얼마나 엄마한테 뜯어먹는지 중간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설마 이 집에 딸이 틀고 앉을 생각 아니죠? 경고하는데 나 이미 엄마한테 유언장도 받아놓을 거예요. 꼴에 뭐 엄마 좀 모셨다고 집 전체 뜯어먹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준 생활비나 찔끔찔끔 정직하게 쓰고 말 안 통하는 노인네 등쳐먹다 걸리면 각오해요. 알았어요, 형수? 저에게 이따위 험악한 말을 퍼붓고 돌아서는 서방님네를 보며 일순간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화가 날 수가 있고 혐오감과 같은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때 솔직히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가버릴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날 서방님네가 찾아오기 전 어머니는 밤에 꽤 적잖은 사고를 치셨어요. 남들이 치매식이 길어지며 더 못 본 꼴을 본다고 했고 저도 없는 지식으로 나름 치매 관련 건강 정보나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 막상 눈앞에서 소변 실수를 하시는 걸 보니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본인이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허공만 보고 있는 어머니, 게다가 잠들어 있지도 않고 깨어 있으시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너무 난감했어요. 나도 참 대책 없이 이 길에 뛰어들었나 싶었고 단순히 살림하고 어른 밥이나 차려드리고 목욕자리 봐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은근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그날 밤 얼마나 가슴 졸여가며 심란하게 뒤처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서방님은 외려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놓고 도망가라고 하는 셈이지 뭔가요? 하지만 그날 낮에 어머니는 너무나 평온했고 식사도 잘하셨고 평소처럼 말씀도 하시고 마치 이런 저보고 도망가지 말라는 듯 너무 잘 지내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착하고 수더분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냥 모든 기력이 다 빠져 포기하게 되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는 심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어쩜 그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당시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별 지저분한 꼴을 다 본 것 같아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고 힘들었지만 단연 이걸 갖고 지저분한 꼴을 봤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아주 지저분하고 음흉한 속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렬하고 비열한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아마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서방님네 부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날 덥고 푹푹 찌고 장마가 이어지는 중에도 툭하면 집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시고 풀어져 버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그 뒤치다거리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저를 틈틈이 간시함답시고 들락거리던 서방님네 부부는 정말로 자기 엄마의 심각한 사태를 눈으로 마주하고 나니 슬슬 태도가 변하는 거 있죠. 돈 갖고 으름장 놓고 윽박지를 때만 존댓말 하던 서방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 낄낄거리면서 자기 엄마 잘 봐달라고 이죽거리는 거예요. 형수님, 역시 형수님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이 하여간 사람 하나는 기똥차게 잘 본다니까. 그러니 형수님같이 바르고 신실하신 분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우, 이 찌든 냄새. 이거 맨날 치우느라 형수님 장난 아니게 힘드시겠네. 여보, 당신 뭐해? 얼른 가서 형수님이 엄마 씻기는 거 도와드려. 나는 좀 들어가기 그렇잖아. 빨리! 이러면서 언제부터 제가 지 엄마 모시는 거 좋게 봤다고 이상하게 추켜 세우는 거예요.
동서도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다가 일순간 확 펴더니 저 따라서 어머니를 욕조에서 씻기는 걸 도와준답시고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놓고 곧 인내심을 잃었는지 아예 고개를 훅 돌려버리고 설렁설렁 씻다가 이러고 나가버리더군요. 형님, 저 전화 올 때가 있어서 잠깐만요. 잠깐 핸드폰 좀 보고 올게요. 이래놓고는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제가 어머니를 다 씻기고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나 뛰어들어와서는 억지로 웃어가면서 급한 전화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의 험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어느 정도 판단은 되었는데요. 이것들 막상 지 엄마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 대소변 못 가리고 다 뒤엎고 곱게 행동 안 하시는 걸 보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엄마이자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여지껏 자기 엄마랑 같이 살던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봐주는 동안에는 저를 잘 축혀 세워서 완전히 일임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 전에는 툭하면 꽤 으름장을 냈었거든요. 까짓것 우리도 맘만 먹으면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 있어요. 형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대지 말라고. 어르신들 똥오줌 처리하는 거 그거 갖고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지 형수가 잘 아나? 엄마 그렇게 이상하게 나이 먹으실 분 아니라고요. 그니까 적당히 하다가 나가요. 알았어요? 이래놓고선 난장판이 된 집이며 마찬가지로 사나워지신 어머니를 쥐들이 눈으로 마주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서둘러 도망치듯 나가버리지 않나. 하여간 그 후로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가끔 짜증나는 톡 문자만 길게 남겨놨어요. 형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잘 모셔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도 고마워하고 엄마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길게 남겨서 보내놓고 그래놓고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데 이 와중에 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서방님이 아닌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저 형님, 지금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저희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요. 저희요? 저희도 돈이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돈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 많으실 텐데 왜 이러세요?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죠.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소리만 짓거려대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마저도 몇백만 원을 떼어서 수습하라고 보내주었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생활비 여부로 주신 게 조금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그다지 여유 있진 않았어요. 아무튼 저도 점점 지쳐가고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될 지경까지 가게 되니 많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붙어있는 게 맞는 것일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아직 이게 긴가민가 헷갈리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물론 당연히 현실이 아니라 꿈 안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서 그리고 속으로 잠깐 남편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꿈속의 남편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회사 뒤쪽 놀이터에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슬픈 눈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무척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 정말 딱 한 번 제 꿈에 그렇게 왔지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외면하는 것 같고 나름의 패기를 갖고 시작했던 치매 어른 모시기의 한계를 느낄 때쯤 몹시 미안해하고 측은해하는 표정의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며칠 걸려 다시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게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나온 꿈일지언정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보자, 이러다 죽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정말 남편이 내 진심을 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안다면 나에게 일말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겠지, 남편은 알아주겠지 하면서 몇 번이나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 뒤로도 혹독하게 저를 덮쳐오는 어머니와의 힘든 씨름의 날들을 지나곤 지나 급기야는 간병인이 오셔서 같이 도와야 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간병인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님, 아무래도 어머님 저 정도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안 계신 거죠? 그럼 이 집 자식들이랑 얘기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젊은 사람이 어째 지금까지 버텨왔대요. 아유, 안쓰러워라. 그만하고 요양원을 알아봐요. 저는 이제 더 나오기는 힘들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이 이상은 더 넘기기 힘들 것 같아 서방님네 부부를 호출했어요. 그마저도 동서는 바쁘다며 안 왔고 잔뜩 인상 쓰고 있는 서방님과 둘이 나란히 앉아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서방님은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아니, 이제껏 잘해왔잖아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는 게 형수님 역할 아니던가? 그래서 이 집에서 엄마 돈 먹어가면서 붙어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네. 나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형수님이 인간이긴 해요, 진짜? 그러는 너는 사람 자식이 맞느냐고 입 밖에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저는 굳세게 의지를 전달했어요. 정 안 되시겠으면 서방님이 모시면 되겠어요. 저와 어머니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저는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 쓴 내역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 얼마 서방님 사고 친 대가로 들어갔다는 걸 본인도 아실 텐데요. 전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집도 제가 들어앉을까봐 겁나신다면서 제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 무엇도 바라는 거 없고 이제 전문인에게 맡겨서 어머니도 좀 편해지시게 해드리고 싶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의 강력한 의견에도 서방님은 회피하고 화만 마구 내더니 나가버렸고요. 이후로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속이 타오를 대로 타버린 저는 너무 지쳐서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자녀도 뭣도 아닌 직계도 아니지만 어쨌든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얼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지만 등급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저 외에 진짜 자녀인 서방님과 뭔가 증명할 길이 없으니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그것도 어찌어찌 증명해서 입소시켜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직계 자녀인 서방님이 아무런 동의도 뭣도 응해주질 않고 있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동서조차도 연락을 무시하고 그렇게 감시하고 돈 뜯어낼 때에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며 찾아오더니만 아예 그 둘은 제 앞에서 거의 잠적하다시피 사라져버렸어요. 애도 키운다는 것들이 어쩜 그 모양인지 저는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북받쳐 밤에 울기도 했었네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서 평소와 똑같은 날들 혹은 평소보다 좀 더 심하고 괴로운 날들 이런 것 따위를 핸드폰 어플 일기에 표시해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나름 알아둔 정보라든지 써왔던 일기들이 훗날 저에게 다른 방면에서 도움이 될 줄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어머니는 이후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호전이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잠이라도 푹 주무시면 감사할 뿐이고 제가 어머니보다 일찍 잠들면 순간 뭔 사고가 났을까 싶어 꿈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그렇게 팔팔하게 움직이시던 어머니는 본인 침대 위에서 아주 고요하게 마치 아기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순하게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날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 것인가 생각해보지만 아무래도 저는 너무 피로하고 지쳐 있었기에 똑같은 날과 똑같은 표정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머니가 소천하셨으면 알게 된 제 심정이란 아직 다시 떠올려봐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이 자란 내가 어떻게 용케 어른과 함께 몇 년을 살며 별꼴을 다 보고 임종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마치 차단이라도 돼 있는 양 수개월째 제 연락을 피했던 서방님은 단박에 뛰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해대는데 제가 너무 감정에 무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도 가슴 아프지 않더라고요. 저와 어머니 관계의 끝은 제 나름대로 감정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어머니와 서방님의 이별에 대해선 무감각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슬프긴 하겠지만 정말 슬픈 걸까? 진짜 슬퍼서 우는 걸까? 별의별 의문이 다 들더군요. 그리하여 어머니 장례까지 이어지고 그 시간 동안에도 저는 그놈의 큰며느리 역할을 하느라 쉴 새가 없었답니다. 사실 이 며느리라는 직함에 대해 남편이나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불만은 없어요.
저 명칭을 갖고 애들 놀려대듯 불러대는 서방님이 지독히도 혐오스러웠을 뿐이죠. 그리고 겨우 정신이 돌아와 저는 슬슬 제자리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례 치른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서방님은 쳐들어와서 고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아, 뭐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당장 나가요, 좋게 말할 때. 아니, 좋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아싸, 꺼지라고. 여지껏 좋은 꼴 보고 재미 다 봤을 거 아니야. 부모 자식 뭣도 없이 막 굴러다니면서 산 주제 꼴에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디 단칸방에서나 굴러먹어도 싼 게 이런 집에서 용케 잘 살았지. 미안한데 이 집 내 거야. 우리 엄마가 유언장도 남겼어. 한번 볼래? 이러면서 제 앞에서 웬 종이를 차랑차랑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욕 나오는 인간이었지만 제 앞에서 해대는 말이 너무 모욕스럽고 진저리가 났어요. 어찌나 인간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던지 제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빨리 나가야겠더군요. 그렇게 쫓겨나듯 짐을 챙겨 나왔고 제 앞으로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갖고 아주 조그만 투룸짜리 빌라를 하나 얻었네요. 말이 투룸이지 벌레는 안 나오면 다행인 아주 찐득찐득한 열악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 있으면서 나름 이것저것 닦고 사람 살찌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저 자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를 내쫓을 때 서방님이 해댔던 그 말, 단칸방에서나 굴러먹어도 싸다고 했던 말이 무척 아프게 압박해왔어요. 인간인지라 죽을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저렇게 팽팽 놀며 사기만 치고 돈만 뜯어간 서방님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신 어머니가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뒤로 갈수록 저도 지치고 짜증도 나고 아무런 보상 없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니 예전에 남편과 만날 때 알바했던 회사 혹은 학원가들을 나름 알아보았어요. 그리하여 미술학원에서 보조교사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나마 애들과 지내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라도 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되었네요. 매번 말 안 통하고 감정 변화가 심각했던 어머니랑 붙어서 수년을 살다가 이제사 제 또래 사람들과 얘기하고 순수하디 순수한 아이들과 말을 주고받다 보니 이제사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 못할 표현 안 되는 서러움이 감당 안 되게 몰려와서 어느 날 밤에는 그냥 혼자 오열하고 울기도 했어요. 대체 내 인생은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을까? 남편도 없는데 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한테 그런 욕을 들었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제 입장을 들었던 미술학원 원장 언니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봐도 자기 참 대단해.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냐고. 그래도 어쩌면 자기는 아직 어리고 젊잖아. 너무 젊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자양분이 돼줄지 모르는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어. 죽은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죽은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고생했다고 몇 억 주고 그럴 거 아니잖아. 기댈 수 없는 꿈은 애초에 빨리 매듭 짓고 새로 시작해야 해.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응? 이 말을 들으며 참 맞는 말이다. 그나마 가정도 있고 여러모로 생계활동도 하고 있고 저보다 훨씬 살아온 깜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좋은 말을 해주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마 이후로 제가 하는 말을 쉽게 믿기 힘드실 텐데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앞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 원장 언니도 처음에 믿지 않고 까무러칠 뻔했으나 이후에는 저를 발빠르게 도와주었답니다. 아주 고맙게 말이에요. 뭐? 와, 나 지금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국말 맞잖아. 아니 근데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진짜야? 진짜야? 어디서? 아니 꿈에서? 아니 근데 세상에 꿈에서 나왔다고 해도 기가 막히네?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봐봐. 아니 지금 가보라고. 이렇게 원장 언니가 호들갑을 떤 이유는 어느 날 제가 새벽녘에 꿨던 꿈 때문이에요. 평소와 똑같은 피곤한 새벽 시간이었고 하지만 유독 저를 움직여 깨우게 만드는 이상한 꿈이 있어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 꿈에는 이전에 한 번쯤 스치듯 지나가듯 나왔던 남편이 나왔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하지만 제 기억보다 훨씬 순한 인상의 어머니가 대뜸 나오셨어요. 꿈에서 그 둘을 보고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멍하니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란히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투룸 찐득거리는 빌라 안에 그 둘이 같이 와 있는 꿈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남편은 방 한켠에 자그마한 책장을 가리키며 거기에 있는 노트북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꿈에서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어요. 꿈에서 깨고 난 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책장을 보니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노트북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게 기가 팍 죽어서는 뭐 이런 꿈이 다 있나 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인식 언저리에 남아있으니 개운치 않아서 출근하고 얼마 뒤에 원장 언니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 난리가 나서 당장 가서 보라고 왜 진즉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왔냐며 엄청 소란이더라고요. 저도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그날 솔직히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평범한 제 방에 책장 속 노트북 가방을 꺼내보았답니다. 이건 남편이 갖고 있던 노트북 가방인데 당시에 산지 얼마 안 되었던 거예요. 저 역시 컴맹이고 뭘 할 줄 모르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남편 유품 중 소지한 것이랍니다. 남편 물건들 정리하면서 애지간한 건 다 비우고 정말 몇 가지만 갖고 있었고 그것 그대로 갖고 어머니 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새삼 뭔가 묵직한 기분으로 그 가방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간만에 열어봤는데 손대지 않아서 아주 차가운 온도만 느껴지는 노트북 기기와 안쪽 주머니에 꼬깃 탄 서류들과 종이들이 몇 장 있었어요. 회의할 때 쓰고 꾸겨 넣어서 대충 정리하는 남편 스타일을 알기에 저도 그냥 꺼내어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았는데요. 그 안에 접혀있던 서류들과 몇 장의 종이들 중에 제 눈에 꽤 낯선 글씨로 큼직하게 적혀있는 유언장이라고 한자 한자 떼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히익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대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니 서방님이 그렇게 자기는 유언장이 있다고 설쳐대며 흔들거리던 게 있어서 그때 대충 봤지만 왜 유언장이라는 게 이 가방 안에 있는 거냐고요. 빠르게 읽으면서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읽어가면서 버스에 냅다 탔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으로 가서 원장실로 뛰어갔답니다. 원장 언니에게 내용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언니는 눈을 희번덕하게 뒤집어가며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 진짜 기막혀서 말도 안 나와. 잠깐만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어머 이거 봐봐. 이 주소의 아파트는 그래 잠깐만. 그럼 이건 어머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외면한 게 아니네. 이거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원장 언니가 마구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알려준 내용은 저도 오는 길에 읽으면서 어렴풋이 파악한 내용이지만 저에게 재산을 얼마 정도 상속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서방님이 그렇게 쌍심 지켜고 지키겠다며 난리를 쳐댔던 그 시댁 아파트, 20억대에 달하는 아파트는 서방님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20억대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필요한 내용이 다 적혀 있었어요. 이미 유언장이 있고 어머니에게 있는 재산은 아파트 한 채라고 알고 있던 서방님의 의견과는 달랐기에 이때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친정 가족 간의 상속 싸움으로 인해 여러모로 화병을 달고 살았던 원장 언니는 이쪽에 대해선 빠삭하게 안다며 저를 무척 많이 도와줬어요. 서방님이 들고 있던 그 유언장은 제 딴에 딱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려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지들끼리 적당히 꾸며낸 것이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달려들어서 지들한테 증거를 달라고 할까봐 이 집 내 거라고 우길까봐 정말 허접하게 꾸며낸 유언장이었어요. 평소에 지들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니 재산도 그 아파트 한 채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가 직접 쓰셨던 유언장 안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훨씬 상세하고 확실하게 날인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하나의 서류였어요. 정말 이들은 모르는 건가 싶어 동서의 SNS를 들어가 봤는데 그동안 관심 끊고 살다가 둘러본 그들의 근황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능력도 없고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서방님은 애아빠이면서도 늘 밖으로 돌고 동서랑 원룸이나 여기저기 돌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부분을 어머니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악을 썼고 사고 칠 때나 간간히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학군지 좋고 위치도 좋고 30평대 아파트인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아주 그 거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동서는 본인 SNS에 얼마나 허세를 떨어놨던지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 여기서 우리 가족들은 맨날 행복 만땅인 하루.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날이 그리워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딴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아주 코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 와중에 집 자랑한답시고 어머니가 평소 들어두셨던 세간살이들 같은 것들 다들 지들 능력으로 산 것처럼 찍어 올리고 어머니 외가 쪽 어린이 사주셨던 명품 가방도 지 것처럼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께 선물 받으신 브랜드 가방.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인 나한테 물려주셨다. 어머니 사랑 기억하며 잘 쓸게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저는 그렇다 치고 남편이 서방님은 저거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을까요? 하긴 동서보다 더 이상하고 구제불능인 게 서방님이니 얼마나 더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상상도 안 되더군요. 아무튼 저는 알릴 건 알려야 하고 나중에 뒤탈 나면 안 되니 유언장 문제로 할 얘기 있다고 하고 그 몹쓸 인간들을 호출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대동해서 같이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긴 힘들고 원장 언니도 혼자 나서지 말고 변호사랑 같이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소개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간에도 왠지 모르게 떨리고 갑자기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연히 이런 상황은 남편과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이어지게 된 일이니 기왕 일이 된 거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뒤로 어머니와 남편이 꿈에 나온 일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이걸 작성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덧붙여 저는 유언장을 확실하게 확인받았고 그 내용은 모두 현실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당장 정말 큰일이라도 낼 사람들처럼 마치 후라이팬에 소시지를 튀기듯 타닥타닥 뛰어대며 난리를 치던 서방님과 동서는 이 유언장의 효력 앞에 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유류분 소송을 하네 어쩌고 하지만 그럴 대상이 되지도 못했고 오롯이 지들이 이 아파트 두 채 다 움켜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방님이 저주처럼 퍼부어대는 말은 이제 저도 적당히 거르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야 이년아, 네가 인간이야? 니까지 그 어디서 몸만 쳐 굴러들어와서 엄마 재산을 빼가?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어디서 그깟 말 같지도 않은 장난 같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야 어딜 가 너?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우습냐고! 이러는데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고 그냥 눈앞에서는 적당히 흘려 들어가면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깊이 들어봤자 큰 의미도 없고 뭘 하겠나요. 그리하여 저는 유언장 내용대로 아파트를 받게 되었고 현 시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가지 생긴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바위에 계란치기로 시작했던 어머니 치매 간병을 이번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쌓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중간에 아주 진력이 나버렸던 간병이었는데 홀로 인터넷 정보를 쌓고 카페에서 도움을 받다 보니 요양보호사 쪽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하길래 알아보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대학을 가고 사회복지 쪽을 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쪽으로 가기에는 애매하게 나이가 또 많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그닥 좋지 않아서 저에게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고 붙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다는데 그래도 30대 초인 제가 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많은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힘이 돼주었던 미술학원 원장 언니는 진심으로 이런 부분을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원장 자격 갖고 하나 차려도 되잖아. 그쪽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아무튼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더라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 모시던 경험 삼아 젊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되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 실버 복지 사업이 대세라잖아. 그간 있었던 힘든 일들은 다 잊어. 그리고 새로 시작해.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꼭 연락 주고. 알았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다신 안 볼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저는 틈틈이 만나서 멘토처럼 여기고 제 근황들을 보고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곳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꽤 심했던지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믿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